네, 오늘도 부득이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강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진어묵의 후계자 길을 걷고 있는 박용준 대표가 그 중소기업의 혁신에 관한 최근에 있어서 자신이 실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도 오셨지만은 젊은 학생들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청년 학생들은 요사이 세상에서 흔히 떠드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헬조선 같은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오늘 박용준이라는 청년이 저렇게 씩씩하게 진격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례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흔히 혁신이라는 것은 IT 기업, IT 프로그램,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삼진어묵이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묵 공장, 제조업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혁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을 보면 시도, 영어로 트라이도 안 해보고 나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스카이를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유학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집안에 배경이 없어서 나는 엄마 아빠가 가진 게 없고 백도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젊은이들한테 강조하지만 세상에 있어서 문은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문은 안 두드리면 영원히 안 열립니다. 문을 빨리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립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꼭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판사님, 저는 두드릴 문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문이 없으면 자기가 문을 만들면서 두드리면 되죠. 여기 앉아있는 법원장도 흔히 말하는 완벽한 흑수저의 후손입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서 소 먹이고 꼴 뜯고 하면서 컸던 컨트리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법원장으로 이와 같이 강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고 이른바 지방대학이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의 족쇄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자기가 나온 학교의 네임, 이름을 족쇄처럼 안장처럼 행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창의성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젊은이의 미래가 결정되지 자기의 졸업장 하나로 대학 졸업 이후에 30년, 50년이 보장되는 사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강연을 듣는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이것을 유튜브의 영상으로 듣는 지역의 젊은 학생들은 오늘 박용준 대표의 창업에 가까운 혁신의 사례를 정말 잘 듣고 새겨서 핑계를 대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아주 돌격대처럼 진격의 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보기를 지역의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강민구로서 오늘 강연을 듣는 모든 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김진명 작가 수년간을 백수로 있으면서 한 도서관을 통째로 그냥 다 애우다시피 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은 다음 부인이 강사로 돈을 버는데 새신랑이 직장도 없이 백수로 놀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그 내공을 독서로 키워서 응축된 용암이 폭발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으로 750만 부라는 기록을
세운 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실제 우리가 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또 다른 혁신의 내공을 가지고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역 기업에서 전국 기업으로 만들고 부산역 KTX 2층 역사에 가보면 10분 이상 줄을 서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삼진 어묵입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성공을 하면 주위에 있는 동업자들을 배관시하기가 쉬운데 다른 동업자들이 그렇게 방법을 뺏기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특허나 그런 것으로 브로킹을 치지도 않고 다 같이 함께 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파이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공식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것을 베풀고 있는 오늘 이 강사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가 있고 젊은이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연을 수락해 준 강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19일 날 결혼한 새신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례를 서기로 약정이 돼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 어머님 사항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주례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하루 만에 구해서 그렇게 대신 주례를 서게 한 그런 인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젊은이의 도전을 보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녀는 어떻게 하면 저런 DNA를 발휘할 수 있는가 관점에서 잘 청취해 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설이 길었지만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이름 석자를 걸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긴장돼서 괌 한번 질러봤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묵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들? 네. 제가 그 어묵을 준비한 이유는 원래 제가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지금도 사실 들고 있는 팔이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할 때 많이 떨고 많이 긴장하더라도 양해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뇌물처럼 그렇게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중소기업 3대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의 성공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삼진어묵 3대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론을 사진과 함께 시작을 할 건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이 사진 아까 저희 법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보셨죠? 네. 부산역 2층 삼진어묵 매장의 모습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서서 10분, 20분, 많을 때는 주말에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KTX 열차를 놓쳐가면서 어묵을 이렇게 사 드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어묵이 무엇이라고, 어묵이 황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어묵 먹으려고 사람들이 2시간씩 기다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3년, 4년 전에 이 삼진어묵이라는 회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은 맨날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랬던 중소기업,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3, 4년 만에 30억 매출에서 600억 매출. 와 하시죠? 저도 와 합니다. 약 20배 가까운 이런 성장을, 누가 흔히 말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반짝하는 성장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제 가셔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2년 만째.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급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는 이런 매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제 소개와 그리고 법원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박용준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건데 그 친구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한 20분 정도 저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창시절에 너무나도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다면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아무도 못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심해서 발표 한번 손들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친구고 꿈도 없었습니다. 아까 문을 열고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런 문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묵 사업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가업이 있고. 근데 그 문을 열 생각조차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동안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시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이 아들이 하지만 아직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공장 문을 열고 공장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안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네 오뎅집 아들내미다 한 게 저는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전혀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오뎅집을 제가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는 게.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내성적이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엄청나게 큰 좌절이 다가옵니다. 이건 사실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제 이마를 보시면 눈썹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약 27cm나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처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 외에 이마를 이렇게 올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갓 입학했을 당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마주 오는 차량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사고였죠. 부모님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셨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큰 사고였고 그 상처는 성형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그렇게 8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미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마치고 다들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병원 신세만 지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2학년이 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와중에 저에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군 입대 영장 통지서였습니다. 군 입대하라고.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사실 저희 집이 영도라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체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신체 검사에서 통과했던 게 그 이후에 날라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마라. 왜냐면 너는 그때 신경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상처 이렇게 가지고 빡빡 깎으면 다 보일 건데 어떻게 군대를 가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군대를 안 가면 친구들보다 학교도 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군대 갈 때 군비 피차로 또 남고 계속 그렇게 처지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열등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가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군대 갈 줄 모르고 배웅도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게 저의 첫 도전이자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시 복학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다.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만 주십시오. 그래 가서
미국에서 낯선 환경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면서 거기서 그런 환경에 그런 삶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얻은 건 하면 할 수 있구나. 처음에는 학교 수업도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항상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영어로. 그게 자신이 없어서 수업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발표를 영어로 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공장에 와서 경영을 안 해봤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람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도전하니까 그만한 성취가 오는구나.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도전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가 회계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끝내고 회계사로 일을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주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한국에 들어오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계속 언제 들어올래? 들어오지 않을래?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마다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혁신증으로. 지금도 아버지가 되게 걱정이 많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하면 몸이 되게 안 좋으시고 사실 5월 20일 날, 5월 30일 날 아버지가 또 뇌수술이 있으십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이길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오라는데 가야죠. 근데 옛날이었으면 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도전을 이뤄냈을 때 그 성취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됐고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국에 막상 가보니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금수저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부산 어묵이 저의 회사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산 어묵은 전국 180개 어묵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는 부산 어묵 이름을 쓰고 저희 회사는 이름이 삼진식품이었습니다. 부산 어묵 브랜드를 쓰는 삼진식품. 그리고 저희 회사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썹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확장해 됐고 이 공장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빚은 60억이나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빚 내고 공장 짓더라도 잘 돌아가면 갚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공장이 6개월 정도 돌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상황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이 30%도 채 안 됐거든요. 오전 11시에 공장 가동이 마쳤습니다. 아침 새벽에 7시쯤에 시작해서 11시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가동률이 나와서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 가동률이 느려야죠. 무작정 영업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영업 가방을 메고 거기에 어묵 샘플을 들고 영업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진 상품이 그때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4-5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각어묵, 봉어묵, 이 쪼글쪼글한 어묵. 이게 저희가 영업할 수 있는 상품의 다였거든요. 그거를 넣어놓고 영업하러 다니고 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어묵 판매처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건 그쪽에 있는 새로운 영업체에 당신 누군데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영업하냐고 하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요. 가서 당당하게 가서 저희 어묵 좀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정말 무서웠던 거는 저희가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저 60몇 년 됐습니다.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저희가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회사도 다 오래됐습니다. 2대, 3대째 하고, 네, 40몇 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깎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는 한 군데라도 영업처를 뜯고 싶어서 저는 깎아줬습니다.
깎아줘서 하니까는 두 군데 영업처가 저희랑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왔고 거래처 2개라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이 돼서 거래가 끊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계속 해야죠. 어떻게 얻은 거래처 2개인데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묵 써주시기로 했는데 왜 거래를 끊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원래 쓰던 거래처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는 그러면 더 깎아주겠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저가 깎아주고 그 사람 깎아주고 제가 깎아주고 영원히 저희는 마진을 남길 수가 없고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가 않았고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른 데처럼 가동률을 많이 하고 다른 데처럼 정말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정말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회사에서는 저를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과 제빵 산업,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가게들 아니면 커피숍들 이런 데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주고 너무나도 많이 찾아봐주고 하는데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아예 닿을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판매상들이 아니면 어묵을 팔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닿는데 와,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소비자들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그럼 직접 닿아보겠다 해서 소비자들한테 닿을 수 있는 매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다 어묵 베이커리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희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빵집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 했던 건 어묵 1번가라는 이 매장입니다. 이 매장이 어디 있었냐면 부전시장, 포항죽도시장, 그 다음에 진주중앙시장 이런 데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데 투자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어묵이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어디냐? 바로 시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묵을 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 대신 시장에서 우리가 부평동 시장에 납품한 게 사실 부평동 시장에는 다 저희 거래처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납품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부평동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판매상처럼 내가 매장을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해서 전국에 한 4-5개 정도의 매장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네, 6개월, 1년 이렇게 운영하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론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성공 사례만 이렇게 나가고 실패 사례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했고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날렸습니다. 왜 망했냐?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시장이 제일 잘 팔리니까 거기 가서 이런 매장을 하면 찾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70% 정도의 고객은 새벽에 물건을 사가는 도매상들이었습니다. 소매로 하는 거는 그게 끝나면 나머지 30%, 나머지 시간에 한 건데 그걸 모르고 시장에서 나도 소비자를 만나고 싶다 해서 뛰어들어서 했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살리려고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새벽에 원래 어묵을 파는 우리 도매상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건 경쟁입니다. 또 경쟁.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경쟁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포기하고 여기서 경쟁만 했더라면 더 이상 도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절박했거든요, 저는. 이게 제 앞으로 30년, 40년 해야 될 나의 인생이고 삶이고 사명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정말 이제는 정말 경쟁이 안 되는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자. 그게 바로 로드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그 부지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기 영도도 봉대동 시장에 있는 여기 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폐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원룸으로 지으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룸업자들이
돈을 잘 쳐줄 테니까 우리 돈이 필요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원룸을 지을 테니까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진짜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줄 설 수 있게 그런 매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실패한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노파심에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결국 허락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을 준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어묵 베이커리라는 매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130평이 되는 매장입니다. 사실 지금 어묵이 가장 많이 전국에 진열되어 있는 곳이 마트입니다. 마트에 보면 1m, 3m 그게 항상 지정되어 있는 어묵 코너의 자리입니다. 이 1m, 3m짜리를 10개의 회사가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130평 되는데 어떻게 네가 한 개 회사 다 채워놓을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저희는 이 매장을 컨텐츠로 채워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이 매장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여기 매장은 아무도 찾지 않은 이 골목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찾아오고 1년에 이 한 개의 매장이 1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드는 그런 매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는 사실 원래 90분짜리 강의를 처음 해봅니다. 제 강의는 항상 30분짜리 강의만 이렇게 갔던 이유는 이 성공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항상 얘기가 끝났거든요. 네, 이제는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주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제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미래는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쭉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를 사귀다. 두 번째, 직원들을 사귀다. 세 번째, 생각을 달리하다. 네 번째, 미래를 꿈꾸다. 다섯 번째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전혀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행했던 모든 방식들은 사실은 전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 되게 본능에 근거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 본능에 근거한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사귀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매장에 오게끔 만들겠다고. 그렇게 오게끔 만들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오게끔 만듭니까? 제가 뭐 마케팅을 엄청 잘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에 근거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려면 이 사람들을 사귀어야겠구나. 소비자를 사귀어야겠구나.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행위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면서 우리가 누군지 인지하게 만듭니다. 명함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명함 주고 나면 그 사람 버리면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버리지 않도록 우리한테 관심이 있게끔 만듭니다. 명함 보니까 삼진어묵 내가 관심 있는 곳이지 잘 알지 이렇게.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네. 유대감이 전혀 안 생기네.
하면은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유대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에 저희는 정말 충실했습니다. 일단 저희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 저희한테 관심을 가게 만들고, 그 다음 저희랑 계속 유대감이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저희는 행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얼굴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다. 근데 제가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를 봤을 때 우리가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포장지에 우리가 부산어묵이라 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어묵일까요? 다른 회사도 부산어묵이라 돼 있습니다. 어디 가나 부산어묵이라 돼 있고 심지어 대기업도 부산어묵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까요? 이걸 보고? 인식합니다. 뭐라고? 부산어묵으로. 내가 먹었던 이 어묵은 부산어묵이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산어묵, 정말 다 부산어묵이에요. 부산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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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어묵. 심지어 여기는 그나마 대기업들은 3호를 붙여주긴 한데 잘 안 보이게 붙여놨고, 저희 회사는 아예 부산어묵조차 3호 이런 마크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부산어묵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산어묵을 그렇게 다들 써댈까? 모두가 두려웠거든요. 제가 부산어묵을 삼진어묵으로 한번 바꿔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판매가 전혀 안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파시는 분들이, 그 도매상, 벤더상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팔은 게 부산어묵이었는데 삼진어묵 아니다. 삼진어묵 안 받아줘. 그렇게 하면 끝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싶었던 건 부산어묵이지 삼진어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부산어묵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고, 옛날에 CJ도 부산어묵을 한번 뗐다가 시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부산어묵 붙여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곡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진짜 맛있는 어묵이 어디 있을까라고. 나는 진짜 제대로 된 거 찾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6개월 동안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삼진어묵을 쓰기 시작합니다.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삼진어묵을 하고, 새로운 매장 이름도 삼진어묵으로 하고, 삼진어묵 베이커리를 하고, 그렇게 쓴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산어묵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비용만 조금 주면 얼마나 키워드가 검색되는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데이터를 받은 결과입니다. 부산어묵 한 달에 58,700건, 삼진어묵 15만 5천 건. 이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소비자들이, 내재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깃발만 올려주면 그걸 찾아올 소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깃발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헷갈렸던 거죠. 누구를 찾아야 되나? 저희가 이름을 깃발에 딱 붙이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 삼진어묵 브랜드는 지금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정말 어묵 쪽에서는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건 관심 끌기입니다. 명함 받고 인지만 했다고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소비자들이 관심이 어묵에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어묵이 소비된 것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떡볶이, 어묵탕, 어묵꼬치, 반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가는 것, 매출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간식, 디저트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못하지? 우리도 그렇게 대중적인 간식, 디저트 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어묵을 간식처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요리해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어묵은 튀긴 제품이고 이미 완제품입니다. 바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먹는 거로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먹어도 되는 건지. 당황스러워요.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묵을 도대체 어떻게 해먹어요가 특히 서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짜 이 사람들한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어묵을 튀겼지만 더 간식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아예 누가 딱 봐도 아 이거는 간식이다. 이건 누가 봐도 바로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잘 아시는 어묵 고로케입니다. 어묵 고로케 딱 보시면 완전 간식입니다. 누가 이걸 또 요리해 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자마자 바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이 어묵 고로케는 많은 관심을 끄기 시작했고 3개월에 100만 개가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품의 다양화, 이런 어묵의 간식화, 고급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식은 시켰고 관심은 끌었는데 이게 관심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반짝 관심이었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과 유대감을 맺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들이 우리를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어묵을 먹을 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묵을 계속 먹고 싶은데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냐. 내가 어묵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묵을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말 맛있게,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대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도에 있는 제1공장이라고 불리던 영도 본점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고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어묵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보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계속 저희를 이용해 주십시오. 고객들이 이제 저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삼진어묵 정말 깨끗하게 만든다더라. 그런 유대관계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계속 저희를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이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맞춰주고 만들어주고 유대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 삼진어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 고객층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묵을 주 타겟으로 해야 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저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체험장을 통해서 가족들이 체험하고 체험장 프로그램들이 애니메이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애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삼진의 체험을 해보고 로얄티가 생기고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된다면 미래에도 삼진을 이용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희는 체험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들은 삼진어묵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미래에 삼진어묵의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걸 저는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 역사관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떻게 충성심이 생기고 로열티가 생겼냐면 어릴 때부터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고 여기서 행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이 얘기한 걸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보석 같은 컨텐츠들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해야겠구나. 이게 사라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 할아버지 때 14살 때 저희 회사에 오셔서 6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저희 회사랑 관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학교 1학년 때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 얘기를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고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비로 역사관을 만들어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진 어묵체험역사관이고 이 어묵체험역사관을 통해서 사람들은 삼진에 대한 충성심, 삼진에 대한 로얄티가 생기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구매자가 되고 어떤 경쟁자가 오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만의 로얄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비자랑 사귀기 시작했고 소비자가 저희를 찾아와 주기 시작했습니다. 90분짜리 수업 강의 너무 힘듭니다. 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직원들을 사귀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십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분명히 직원들도 정말 많아지실 건데 박용준 실장이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경영을 해야 하냐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3년도 말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4대 보험 받는 근로자 수가 45명이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500명입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600명이 넘어갑니다. 3년 동안 직원이 약 11배 증가하고 저희가 옛날에 계신 분들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도 다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새로운 직원들이 다 더해져서 신구 세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매출을 올리고 매장 많이 하고 바쁜 와중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해오던 거 그대로 하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 저희 회사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당시에 왔을 때 정말 저희 회사의 사무실에 사람 한 명 딱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컴퓨터 단 한 대 없이 수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장부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넣기 시작했고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줄 때 변화에 대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한테 당신 변하십시오 하면은 그 누구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는 3가지 방법으로 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뀔 겁니다. 왜 네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사는 선대부터 받은 이 삼진어묵을 저희 세대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그 다음 세대에 줄 철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옛날 것만 지켜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언젠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예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해온 걸 우리가 지켜온 것에 대한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진짜 아집이 될 뿐이고 지켜온 것에서 새로운 걸 더해서 그걸 더 발전시킨 게 진정 우리가 미래에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 죄송한데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저희는 바꾸기 위한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 주의를 바꿔 나가고 이 사람이 거기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실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공장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다가 제조하신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전부 매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오래되신 분들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던 게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옛날 분들은 그냥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위생이나 이런 거는 크게 집중을 안 하셨습니다. 크게 개의치 않았었고요. 크게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식품을 만드는 거라면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무리 개념을 설명해주고 억지로 바꾸려 해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아예 오픈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죠.
이분들이 안 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고. 근데 저희가 그 근무 조건을 훨씬 좋게 바꿔드리고 여기만 옮겨주시면은 페이도 올려드리고 뭐든지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만 저를 믿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분들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이제 위생 모자를 씁니다. 쓰면은 이게 갑갑하다고 이걸 아예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위생 모자를. 그런데 소비자들이 창문을 떠드립니다. 똑똑똑. 그래서 거기 아저씨 여기 모자 좀 똑바로 쓰이소. 그러면 이제 이분도 보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이분들 보지만 이분도 소비자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모자를 똑바로 쓰고 자기가 바로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이 많이 찍어가고 줄을 서서 사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30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만든 게 소비자한테 팔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소비자들이 저렇게 사간구나. 내가 더 잘 만들고 내가 더 깨끗하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저렇게 많이 이용해주고 하는 거를 창문 하나를 두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하셨던 분들은 공장에 가서도 계속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소비자들이 판매한 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너 당신 이거 하세요. 일이 떨어질 때마다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빨리 체계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부서장 제도, 6개의 부서, 팀장 제도, 42개의 팀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제가 언제까지 계속 이거를 가서 바꿔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바삐 이 부서장이랑 팀장 제도를 만들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처음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아놓고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회식도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회사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스스로 돌아가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조직이랑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직을 회사에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하나고 아직도 회사의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데 혹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매장이 많아지고 그렇게 매출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프로그램 정말 비싼 거 쓰셔야겠네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유료 프로그램을 쓴 적 없습니다. 모든 저의 관리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 사실 이 영감을 저희 강민구 법원장님께서 1년 반 전에 제가 주례를 부탁드린다고 찾아갔을 때 이 법원이 어떻게 에버노트로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IT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1년 반 만에 적용을 해서 확실한 IT로 회사를 관리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42개 팀, 회의 42번, 부서장 회의도 6번, 그리고 한 달에 사람들 만나는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미팅이 70개가 넘습니다. 그 일을 제가 어떻게 다 챙겨보겠습니까? 종이만 받아도 이렇게 쌓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쌓이는 종이를 저희만의 도서관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 무료 도서관이 에버노트라는 도서관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쓰는 에버노트고 여기 보면은 에버노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스택, 그리고 노트북, 노트, 태그. 스택은 흔히 말하는 도서관 안에 있는 책장들입니다. 책장. 그리고 그 책장 안에 노트북이라는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꽂이 안에는 노트라는 책들이 꽂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안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는 태그로 분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도서관 안에 모든 책들을, 모든 책꽂이들을 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 공유라는 스택,
경영지원부, 마케팅부, 장림공장. 장림공장은 저희 생산 1본부입니다. 생산 1본부, 생산 2본부. 그 부서 안에 들어가 보면 팀들이 있습니다. 무슨 팀, 무슨 팀, 담당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 팀을 들어가 보면 노트들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공유 노트, 아니면 프로젝트 노트. 이런 노트들이 있고, 이 노트를 뭘로 묶냐면 태그라는 걸로 묶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이거는 업무 공유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결제입니다. 모든 걸 저희가 이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가 다 가능하고, 제가 실제로 핸드폰으로 가장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핸드폰으로 저는 다 해결합니다. KTX 안에서도 해결하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비행기에서도 이걸로 작업합니다. 너무나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 진행을 공유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떻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 컴퓨터에 들어가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오너가 아니면 경영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실수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팀에 가서 저번에 제가 했던 걸 또다시 얘기한다면 그건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팍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도 우리가 한 개의 칠판을 공유하고 그 칠판이 계속 업데이트된 거를 회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확인해서 제가 무슨 피드백을 줬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아젠다를 더 해야 될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에버노트만큼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에버노트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저희는 부서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팀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팀별로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립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한 개의 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팀들이 수평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원한 건 그런 수평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구글 같은 회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개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영어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본부별로, 주도하는 본부별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어묵탕컵 개발 계획.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라 식품업계에서 오래된 삼진어묵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PC방에 어묵탕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 하면 리니지라는 이런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진 회사죠. NC소프트의 리니지에 삼진어묵 고로케를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게임상에서 이 어묵탕 컵을 사면은 게임 안에서 그분들이 어묵 고로케가 아이템이 나타나고, 그거를 먹으면 힘이 세지고 경험치가 쌓이고 이런 효과를 했고, 실제로 10대, 20대 애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누구랑 하냐 이거죠.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 모든 부서가 각자 따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연계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에 하나를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개발 업무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만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세히 보시면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누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부서장 뭐 이런 거 없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업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든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회의 때 다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관련이 있을지.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업무가 브레인스토밍이 모두 다 끝나면, 보통 저희가 해야 할 업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하면 쫙 이 정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해야 할 업무를 이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누가 할 건지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고 여기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할 거다.
누가 할 거다, 라벨을 붙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파일 첨부, 그리고 이 밑에 커멘트를 다 달 수 있습니다. 각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 하나가 회의할 수 있는 칠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은 한눈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서 이게 누가 하기로 결정됐다 하면은 진행 중인 업무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업무에서 어떻게 진행된지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면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결제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올립니다. 완료된 업무라고. 최종 책임자한테 결제를 바란다고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가 지금 이거를 다 검토해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결제가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많은 부서들이 너무나도 연계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그램도 무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로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직원들과의 이런 소통, 공유, 그리고 조직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그 많은 인원이 작년에 저희가 채용한 인원만 해도 240명입니다. 르노 삼성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직원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신세대, 구세대가 잘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회사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생각을 달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조회사를 기본으로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근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와 판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조회사는 제조를 중요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판매를 중요시 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요? 손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조가 중요하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조가 중요하다. 아니면 판매가 중요하다. 판매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 판매에 집중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제조하시는 분들은 판매보다는 제조를 더 많이 중요시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잘 팔리고 입소문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제품이 나쁘면 팔리질 않는다. 금방 조금만 팔리다 만다. 그래서 당연히 제품이 잘 만드는 게 우선이고 판매는 그 이유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판매가 더 많으셔서.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도 정말로 제조를 중요시하던 회사였습니다. 저희 선대이신 할아버지도 사실은 그 제품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아버지도 생선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국내에 생산이 안 나고 나서부터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생선값이 막 폭등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제품은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고수를 해오시고 본인은 그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말 노가다를 다 하시고 어머니가 격리 다 하시고 직원들이 일당백으로 일하시고 그게 행복한 일일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 10년 동안 어묵 가격이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어묵꼬치 아직도 500원입니다. 그걸 판매하는 저희는 이거 노출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각 어묵 하나에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상품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재료 원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마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마진을 최대한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악착같이 일을 한 겁니다. 제조 노무비라도 줄여야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30년 동안 일하신 생산부장님 연봉이
3,500밖에 안 됩니다. 저희 회사에 인생을 바치고 30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정도 연봉은 사실 어째 보면 3,500이 뭐 많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행했거든요. 인생을 저희한테 바쳐주시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신 분이 이 정도 연봉밖에 못 받는다. 근데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묵 공장에서 생산 쪽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는다. 공장장 정도 돼야지 5천을 넘길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고 잘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악착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너무 우리가 제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조가 중심이 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멀리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회사를 멀리서 보는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떨어져서 제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판매에 집중이 안 돼 있으면 판매를 좀 바꿔봐야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항상 일정했고 그들은 마진을 계속 남기고 저희는 계속 악착같이 납품 단가에 맞춰서 점점 줄이고 더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판매에 조금만 저희가 의식을 하고 이렇게 팔겠다 저렇게 팔겠다 좀 생각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점의 차이. 어째 보면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걸 당신이 써라.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 오겠다.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인데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내가 만든 걸 당신이 써라 했습니다. 제가 이 어묵 고로케를 만들었을 때 저희 생산하신 분들이 얼마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어묵이냐고 이런 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묵은 사각 어묵을 얼마나 더 탱탱하게 만들지, 사각 어묵을 얼마나 더 얇게 만들어서 뽑을지, 이 사각 어묵을 얼마나 적은 원가로 만들지, 이런 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제품만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 제가 설명드릴게요. 벤츠. 옛날에 차량은 설계를 굴러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벤츠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벤츠 회사의 설계는 디자이너들이 먼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판매하신 분, 영업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기획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끝나면 차가 굴러갈 수 있게 기술자들이 설계를 합니다.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하던 게 제일 먼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이쁘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편리하게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틀을 맞춰놓고 제조는 모두 거기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잘 이제 켜질지 그리고 얼마나 제조 원가를 싸게 할지는 그 이후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삼진 어묵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당신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만들어줄 수 없을지를 그 다음 연구를 하고 생산하신 분들이 맞추고 그거 원가를 떨어뜨린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기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구조인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면 이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건데 내가 500원짜리 주고 왜 사노? 근데 소비자들이 500원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건 그때서야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부가가치 접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마진율이 많아야지 직원들한테 더 많이 주고 반대로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걸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못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준 거를 판매상들이 깔아놓았던 거를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가 제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맞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구조,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의 관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관점들을 항상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힘든 강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법원장님께도 설명해 주셨는데 왜 매장을 20개, 4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안 늘리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십니다. 삼진어묵 가맹점 하고 싶은 사람도 정말 많고 우리도 해보고 싶고 여기도 깔고 광주에도 필요하고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안 막았냐, 왜 특허를 안 받았냐 물어보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당장의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00개, 200개, 300개 늘으면 물론 매출이 높아지겠죠. 돈도 많이 벌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5년, 10년 뒤에.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3대째 물려받아서 4대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이 산업 전체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산업 전체적인 시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제과제빵 시장, SPC, 두레주르 이런 데 보면은 제과제빵 시장은 정말 큽니다. 5조 원 가까이는 그런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어묵 시장은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억울한 일일까? 제가 생각에는 어묵 회사들이 억울해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과 업체들은 40년 전부터 정말 이 산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과 제빵은 정말로 이 산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식 문화가 됐습니다. 제과 제빵 학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묵 학원 있습니까? 어묵 제조 학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산업화를 만들고 대중화로 가야 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과 제빵보다 경쟁력이 없으면 애초에 그렇게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선 단백질, 밀가루. 생선 단백질은 바다의 자원입니다. 저희가 안 먹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단백질 영양소 성분을 테스트해보면 명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 한번 볼까요? 밀가루 요즘에는 막 안 좋은 단점 5가지에서 언론에 올라와 있고 글루텐이 어떻게 안 좋다. 어째 보면 사실은 훨씬 많은 잠재 능력과 훨씬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묵 가공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다지 같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안 늘리고 있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거를 일단은 제가 제빵처럼 이렇게 올리고 세계 시장에 하고 20조, 30조, 40조 할 수 있는 게 너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때, 내 세대 이걸 다 못하고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SPC나 이런 제과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묵 베이커리는 그들을 따라했던 매장입니다. 카피했죠.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 발끝에도 못 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에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매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건 SPC나 이런 데서 만든 제과 제빵을 따라한 게 아니라 어묵의 특징을 살리고 어묵의 장점을 잘 살린 그런 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샵이 많아지고 파리바게뜨나 이런 옆에 매장에서 자제해서 10년, 20년 계속 버텨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그러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늘어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장을 저희는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을 국내에 대중화를 시키고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 문화를 세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데서도 우리 회사, 대한민국은 어묵을 가공해서 만든 샵이 있다더라. 그거를 대중스럽게 만들면 그게 정말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시장입니다. 어묵의 세계화. 저기 대표적인 내륙지방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보면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생선 단백질을 드셔보지 못한 분이 있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평균 수명이 49세, 50세랍니다. 그들한테도 이거를 가공해서 유통기한 들여서 맛있게 편리하게 그들의 밥상 위에 올려준다면 얼마나 그들한테는 축복받은 일일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케냐나 이런 데서는 그 옛날에 저희 50년대, 60년대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 어묵 산업을 시작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원물이 너무 많이 난답니다. 생선이 진짜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다 그냥 버린답니다. 저희 옛날에 50년대, 60년대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다시 저희가 그쪽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그들한테 이런 산업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만들고 밥상에 올리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계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처음 제가 강연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백년기업이 되고 싶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구멍가게 같은 그런 수준이면 그냥 제가 이거 지키고 유지만 하려고 하면 그냥 100년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게 과연 진정한 100년 기업이 되고 진정한 미래를 위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과거를 받아서 거기에 현재의 가치를 더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00년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저희 삼진의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석삼자에 나아갈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끝없이 정진한다. 이게 저희의 핵심 가치자, 우리의 철학이자 제가 미래에 넘겨주고 싶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저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항상 고민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길만 걷지 않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즐겁게 일을 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보람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길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걸어온 길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길이 좀 좁더라도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뚜벅뚜벅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한 두세 분 받고 제가 마무리 요약 멘트를 하고 기념사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손 들으면 우리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올 때에 그 어묵을 한 개씩 전부 다 받으셨을 건데 네. 그 식감도 좋았고 모양도 예쁘고 네. 안에 또 뭐 내가 모르는 뭐 다른 물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짜다. 네. 그게 제일 큰 그거였습니다. 그 소금 양을 줄여서 삼진 어묵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다 이겁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묵 회사들 대부분 드셔보시면 다 짭니다. 근데 고객들은 짠 어묵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꿔주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묵 회사들이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바꿔 나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아직 3년 반,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조회사에 이제 막 R&D 팀을 넣기 시작하고 제조회사에 이제 막 기획팀을 넣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딱 원하는 어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시원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삼진 어묵이 크게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핵심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품질 내용을 어묵을 먹게 되면 좀 당분이 있던데 네. 그 안에 뭐 조미료, 설탕, 밀가루, 이 생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품질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러면 다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묵 회사들은 이거를 어쩌보면 나눠 먹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6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어묵 수입산인 거 다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부산 어묵 하면 국내산만 다 쓰는지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묵을 쓰는 건 99% 수입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내에 생선이 안 단다고 생선값이 비싸다고 계속 그걸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생선을 아주 좋은 기술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밥상에 올리는 일입니다. 생선이 안 나면 나중에 생선 안 드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공회사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거를 더 좋은 기술로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수입산 생선을 가져오고 전 세계에 더 좋은 생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핏속까지도 요즘에는 다 그대로 얼려서 가져오는 초급속 냉동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기술로 급속 냉동으로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올린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첨가물도 이제 다 오픈을 해서 이런 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고객님들을 맞게끔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픈하고 투명하게 해야지 앞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다른 업체도 계속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3개월에 100만 개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시면서 네. 부산역 이렇게 역에 계시는 탑승하시는 분들이 네. 어묵고로케를 이렇게 네. 많이 드셨다. 그럼 만약에 제가 어묵고로케를 네. 한번 시식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꼭 그 역에만 가야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유통 경로를 네. 따로 이제 역 쪽으로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늦어가지고 네. 제가 어묵을 못 먹어봐서 지금 어떻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매출 그 판매보다 제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다 해서 유통 경로를 따로 이렇게 그쪽에 더 네.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이 그게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삼진식품이랑 회사랑 삼진어묵이라는 회사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 성질이 너무 달라서 그런데 삼진식품이라는 회사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진어묵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여기는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슬로푸드입니다.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부산역 영도에 있는 어묵 베이커리.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대기업이랑 승부를 해서 살아남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시설 투자를 하고 그들과 똑같이 제품을 대량화해서 원가를 더 줄여서 납품을 해서 경쟁을 본다. 그거는 힘듭니다.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기업이 하기 힘든 더 귀찮고 하지만 더 좋은 상품을 납품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원칙을 삼진어묵에서는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번거롭지만 손님도 더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사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더 좋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묵이 제일 맛있는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먹었을 때입니다. 네. 뜨거울 때. 그 상태를 유통을 하고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통하려면 유통기한이 최소한 일주일이 돼야 되는데 냉각시키고 포장지 담아서 보내야 됩니다. 며칠 있다가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 3, 4일 있다가 드십니다. 근데 갓 만든 어묵을 바로 먹었을 때 그 맛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묵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이 기계도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손가락 넣고 먹다가 손가락 딸려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걸 제가 압니다. 이 맛있는 거를 제공해주고 싶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진 어묵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들은 유통을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지만 그 뜨거운 어묵을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역 말고 저희가 그래서 너무 많은 매장을 운영한 거는 무리고 전국에 20개 매장을 안테나샵으로 찍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한두 개 매장 운영해서는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장을 전국에 하나씩 찍어서 지금 딱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로 좀 질문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마무리 요약 멘트를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들은 거의 요약은 결국은 그 think different, 남들과 달리 생각하자는 거고 결국 그게 일반 간행을 깨는 영어로 말하면 박스에서 뛰쳐나오는 out of box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입니다. think different하고 out of box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양손에 들고 열정을 가지고 진격했다는 것이 오늘 박용준 대표의 무기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IT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박 대표가 보여준 트렐로나 에버노트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무료 앱을 그냥 쓰는 겁니다. 30분만 배워만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에버노트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한테 이런 강의까지도 들었는데 아직도 네 고집을 가지고 간행에 집착해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만 쓰면 자기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에버노트를 한번 써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14년 6월 6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압니다. 창원 법원장 할 때 마산 저도 용두산 꼭대기에 갔는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와서 필기도구도 없고 메모장도 없고 제 손에는 핸드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터져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설치만 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에버노트를 끄집어내서 말로 인식을 시키니까 타이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노트를 정리해 놓은 게 지금 6,000꼭지가 넘어서고 있고 하루에 20꼭지 이상씩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강민구 판사, 강민구 법원장의 경쟁력은 이 박용준 대표가 저렇게 비즈니스에 응용한 것처럼 제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나 자료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족족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족족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적자 생존, 적는 자, 라이팅하는 자 생존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남한테 적선도 베풀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 박 대표가 에버노트라는 보금으로 11배의 매출을 3년 만에 올리는 것처럼 각자 자기 생활에서 제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십시오. 핸드폰에 그냥 깔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까지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왜 안 씁니까? 그냥 편견과 선입견으로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고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부상당하기 전에 서울에 후배 변호사 상가에 갔습니다. 서울의 탑5에 들어가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3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손가락으로 페이퍼를 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반, 50대 초반, 저보다 나이가 10년이나 15년이 어립니다. 그 세 사람 어느 누구도 말로 입력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에버노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상가집에서 10분간 이야기하니까 눈이 한 10cm 튀어나왔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온 김진명 작가 말로 입력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을 혹사시켜 가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날 10분 만에 저한테 말로 입력하고 에버노트로 소설을 쓰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해 갖고 서울로 갔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강연이라는 적선을, 힘든 강연을 쌀 한 대박 주고 갔는데 그분이 얻은 거는 쌀 100섬이 넘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거든요. 누가 앞선 사람이 쓰면 좋다고 떠들면 한번 써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안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연이 여러분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법원 내부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IT라는 것도 그런 것이 저 구름 위에서 떠드는 것처럼 배운 사람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이고 IT입니다. 전혀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는 김진영 박사의 인공지능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지는 14강까지 열심히 들어보시면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지평선이 바뀔 겁니다. 제가 괜히 훌륭한 강사 모셔다 놓고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